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지? 당신 한 번이라도 그 애 안아준 적 있어? 맞아. 당신은 이렇게 되는 걸 바라고 있었어. 저 푸른 초원 위에. 하성난. 개 도둑은 용의주도 한 편이 못 되었다. 사내는 동네 모든 개들을 한 번에 싹쓸이 하겠다는 욕심으로 작업 시간을 질질 끌었고 골목의 맨 마지막 후미진 곳에 있는 우리 집의 개를 유인해 철창까지 몰아넣는 동안 새벽이 되었다. 몇 년째 그 시간에 조간을 배달하던 청년이 서행으로 골목길을 슬금슬금 빠져나가는 트럭의 번호판을 두 자리까지 알아보았을 정도로 날이 밝아 있었다. 흔히 볼 수 있는 3톤 트럭이었고 경기 바로 시작되는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고 청년이 말했다. 트럭의 짐칸에 신속 정확이라고 흰 페인트로 찍혀 있던 글씨도 기억해냈다. 사내가 과욕을 부리지 않았더라면, 트럭의 짐칸에 쓰인 것처럼 신속 정확하게 일을 처리했더라면 결코 꼬리를 밟히는 일 따위는 없었을 것이다. 과욕이 화를 부른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부부에게도 예외는 아니었다. 마당이 있는 집을 구하기 위해 우리 부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시외 곳곳을 답사했다. 서울 도심에 위치한 남편 직장까지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야 했고 내년이면 학교에 입학할 아이를 생각해 교육 환경도 무시할 수 없었다. 물론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인 여건이었다. 우린 경기도 일대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를 구입해서 1시간 반 거리에 있는 곳이면 무작정 차를 몰고 가보았다. 서울 근교에도 고층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해 있었다. 논과 밭을 끼고 들어선 아파트는 볼썽 사나웠다. 아파트 단지를 벗어나 산을 끼고 30분쯤 들어가자 비로소 시야가 탁 트였다. 2차선 도로 양옆으로 플래카드와 대형 간판을 단 가구 전시장이 나타났다. 도로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띄엄띄엄 소규모의 가구 공장들이 들어서 있었다. 오딱이나 민물 매운탕 같은 별식 음식점들이 다닥다닥 붙어있기도 했다. 호화롭게 치장한 모텔의 군락도 지나쳤다. 각양각색의 모텔들 간판을 훑다가 간판들 사이에서 우연히 고려산장이라는 이름을 발견하고는 운전을 하는 남편을 향해 소리질렀다. 모텔의 외관은 딴판으로 바뀌어 있었지만 그 이름과 그 모텔 앞에 있던 인공호수와 나이든 소나무는 그대로였다. 8년 전쯤인가 우린 이 모텔에 묵었었다. 남편은 푸시식 웃더니 들릴 듯 말 듯 중얼거렸다. 여자들은 별걸 다 기억하는군. 갑자기 늘어난 차량들 때문에 읍을 통과할 때는 속도를 줄여야 했다. 예전의 도로를 그냥 둔 채 양쪽으로 난립한 상가들 때문에 도로는 더욱 비좁아 보였다. 시외버스 터미널을 드나드는 차들이 한 번에 차를 돌릴 수 없을 정도로 좁은 도로였다. 시외버스의 진로가 막혀 잠깐 멈춘 사이 읍을 훑어보았다. 서점도 많았고 작지만 도서관도 있었다. 커다란 슈퍼마켓과 쇼핑몰도 눈에 띄었다. 그 사이 성형외과와 외식업체가 자리 잡고 있었다. 읍이라고 해야 400m 남짓이었다. 또다시 사방이 트인 밭이 나타났다. 우리처럼 마당 있는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듯 길 곳곳에 전원주택 분양을 알리는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나는 그곳이 마음에 들었다. 무엇보다도 그곳은 고려산장과 가까웠다. 고려산장은 나에게 든든한 연고자와 다름없었다. 마당이 생기자 우린 아파트에서는 꿈꿀 수 없었던 것들을 그 안에 채워 넣었다. 잔디를 입히고 야외용 하얀색 플라스틱 탁자와 의자를 놓았다. 탁자 정중앙에 파라솔을 꽂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감나무와 대추나무 묘목을 사다 심고 강에서 몰래 채석해온 돌들을 마당에 배치해 두었다. 하지만 무언가 빠진 듯 마당은 활력이 없었다.
괜히 돌들을 이리저리로 굴려놓아 보았지만 허전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우리가 막연하게 그렸던 것은 잔디가 깔린 마당에서 자전거를 타거나 공놀이를 하는 아이였다. 하지만 마당에 나와 파라솔 아래 앉아있는 아이는 돌이나 묘목처럼 정물에 가까웠다. 활기를 줄 동적인 무언가가 필요했다. 남편이 퇴근길에 사온 잡종견 한 마리를 마당에 풀어놓았을 때에야 마당은 우리가 꿈꾸던 마당으로 완성되었다. 왕복 4시간이 소요되는 직장에 다니면서도 남편은 불평하지 않았다. 다른 집 아빠처럼 아이에게 자전거 타는 법이나 농구 같은 것을 가르쳐 줄 일이 없었던 남편은 일요일이면 내쳐 낮잠만 잤었다. 하지만 이사를 온 뒤로 일요일이면 낮잠 대신 마당에 나가 하루 종일 개를 훈련시켰다. 부엌에서 찌개를 끓이거나 나무를 묻히다 내다보면 쭈그리고 앉아 열심히 공을 던지는 남편이 보였다. 남편이 던진 공을 개가 물어오면 남편은 개의 가슴털에 손가락을 넣고 부벼대면서 웃어댔다. 아이는 파라솔 아래 앉아 조용히 그림을 그렸다. 가끔 남편이 공을 집어주면 허투루 던졌다. 개가 공을 몰고 오면 몸을 사리면서 제 아빠의 눈치를 보고 침이 묻은 공을 손가락 끝으로 집어 다시 던지는 흉내만 냈다. 찌개가 다 끓으면 예쁜 앞치마를 두른 나는 마당을 향해 목소리를 높인다. 점심 먹어요. 조간을 주우러 마당에 나갔던 남편은 개가 없어진 것을 단번에 알아챘다. 개집 앞에는 허겁지겁 씹다가 흘린 듯한 고기 조각이 떨어져 있었다. 개줄은 문 밖에서 발견되었다. 개줄을 들고 서성대던 남편은 골목으로 나와 개 이름을 불러대는 아랫집 남자와 마주쳤다. 개 도둑은 집 밖에서 기르고 있던 개들을 모두 가지고 갔다. 경찰이 왔다. 경찰은 목소리를 드높이는 사람들 사이에 묻힌 채 허둥댔다. 모두 12마리의 개가 도난당했다. 경찰은 도난당한 개의 품종과 가격을 일일이 수첩에 메모했다. 우리 집 개를 제외한 11마리의 개들이 모두 미국 개클럽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순종 개들이거나 진돗개였다. 시가가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개도 있었다. 우리 차례가 왔을 때 우린 개의 품종을 말하는 부분에서 조금 주춤거렸다. 우리 개는 포인터도 아니었고 콜리도 아니었다. 흔하디 흔한 잡종견이었다. 개 때문에 출근도 미룬 남편이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누렁이는 어느 개와는 다른 개입니다. 남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무언가 다른 말을 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경찰이 남편의 말을 잘랐다. 얼마짜리입니까? 남편은 5만 원이요. 라고 대답했다. 개라면 닥치는 대로 잡아간 걸로 봐선 아무래도 보양식집에 고기를 넘기는 작자의 소행어로 여겨집니다. 낯선 사람을 경계하는 개들까지 사라진 걸 보면 아마 마취총 같은 것을 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경찰의 그러한 추측에는 우리 누렁이가 한몫했을 것이다. 스페니얼이란 개를 신고한 여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제자리에 주저앉았다. 경찰이 돌아간 후에도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한참 동안 웅성댔다. 남편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출근을 했다. 무슨 단서가 발견되는 즉시 전화하라고 몇 번이나 당부했다. 시동을 걸던 남편이 차창을 내리고 못마땅하다는 듯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담이 이렇게 낮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나도 신경이 날카로워져 있었다. 마당에 있는 집은 당신도 원했잖아. 개를 사온 건 당신이야. 그렇게 유난 떨 거 없어. 우리 집만 당한 것도 아닌데. 누렁인 다른 개들과는 달라. 다르지. 아주 값싼 똥개지, 똥개. 남편은 차를 거칠게 몰고 골목을 빠져나가 우회전을 했다. 비아냥댔지만 나 또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근육질의 날씬한 몸매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지만 집중력이 강해 남편이 던진 공을 단번에 몰고 왔다.
공이 어디로 날아갈 것인지 남편의 손을 주시할 때 반짝이는 두 눈과 연신 흔들어대는 꼬리를 보면 웃음이 나왔다. 콜리처럼 털이 부드럽지 않고 우아하게 생기지도 않았지만 우리 집에 온 뒤로 한 번도 병치레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빈집에 들어오는 듯한 느낌을 주지 않았다. 언덕길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내 발작 소리를 알아듣고는 지저댔다. 마당으로 들어서면 기다렸다는 듯 달려와 몸을 비벼댔다. 골목을 드나드는 수많은 차들 가운데 남편의 찻소리를 분간해냈다. 그리고 누렁이 때문에 남편이 달라졌다. 아이는 내가 앉혀놓은 그대로 파라솔 아래 앉아 있었다. 개 때문에 밖에 나가 있는 반나절 동안 아이를 의자에 앉혀두고 온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다. 허겁지겁 달려가 안아 일으켰다. 아이의 아랫도리가 흠씬 젖었다. 아이가 손가락을 빤다. 참으려고 했는데 저절로 나와버렸어. 오후의 햇살이 마루 안쪽까지 밀치고 들어왔다. 겨우 반나절이 지났을 뿐인데도 마루에서 건너다 보는 마당은 바람 한 점 붙지 않은 듯 축 처져 있었다. 현관문을 열 때마다 어디선가 튀어온 개가 축축한 혀로 손바닥을 핥아댈 것만 같았다. 파라솔 아래 아이의 스케치북이 놓여 있었다. 아이는 늘 스케치북을 끼고 살았다. 의자를 훔쳐내다가 스케치북에 눈이 갔다. 도화지 한가운데 커다란 트럭이 그려져 있었다. 트럭 앞에는 두 남자가 서 있었다. 한 남자는 누렁이처럼 보이는 개를 끌고 간다.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는 남자는 모자를 눌러쓰고 있었다. 스케치북을 들고 아이의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아이는 벽에 등을 기댄 채 동화책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다짜고짜 스케치북을 들이밀었다. 이 트럭 말이야. 혹시 새벽에 깨어 있었니? 아이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 이 트럭이니? 이 트럭이 우리 누렁이를 싣고 갔어? 아이가 손가락으로 그림 속의 누렁이를 데리고 가는 남자를 짚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야? 모자 쓴 사람. 그 형아도 트럭을 봤을 거야. 신문 넣어주는 형아. 왜 엄마 아빠를 깨우지 않았니? 어? 아주 한참 동안 뜸을 들이던 아이가 입을 열었다. 엄마가 귀찮아 할까봐. 잠도 못 자게 한다고 신경질 낼까봐. 신문 배급소에 전화를 걸었다. 한참 후에 자다 깬 듯한 남자의 목소리가 전화를 받았다. 지금은 아무도 없으니 새벽 1시쯤에 다시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은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휘파람을 불어댔다. 어제 저녁만 해도 누렁이는 휘파람 소리가 나기도 전에 찻소리를 알아듣고 문 앞에 가서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은 현관문을 열려다 돌아서서 야외용 의자로 가 앉았다. 남편의 머리 위로 담배 연기가 피어올랐다. 신문 사이에 간지를 끼우고 있던 청년이 전화를 받았다. 한창 바쁜 시간인지 말이 조금 빨랐다. 청년은 새벽에 본 트럭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아이의 그림과는 달리 청년은 골목길을 천천히 빠져나가던 트럭을 보았을 뿐이었다. 낯선 트럭이라 한번 돌아보았다고 했다. 우린 경찰에 전화를 걸었고 아직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우물대는 경찰의 말을 끊고 새벽 골목을 빠져나가던 트럭을 목격한 청년의 말을 토시 하나 빠뜨리지 않고 그대로 옮겼다. 청년이 미처 보지 못한 번호의 끝자리 두 숫자를 추적해 범인을 찾는 일은 쉬운 일이라던 경찰에게서는 며칠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우리 집과 아랫집 사이에 작은 텃밭이 놓여 있었다. 손질을 하지 않았는지 자풀이 무성했다. 현관문이 열리고 중년 여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여자는 한눈에 나를 알아보고는 무슨 소식이 있느냐고 먼저 물어왔다. 그 집에도 아직 연락이 가지 않은 모양이었다. 열린 문 틈으로 하얀 털실 뭉치 같은 것이 또르르 굴러나왔다. 여자가 혀로 쯧쯧 소리를 내자 털실 뭉치가 다시 현관 안으로 굴러들어갔다.
이번엔 집안에서 기를 수 있는 개로 샀어요. 개를 다시 찾을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이미 버렸어요. 이렇게 험한 세상에 어느 경찰이 개를 찾겠다고 시간을 허비하겠어요. 안 그래요? 사람 일로도 바빠 죽을 지경인데. 여자가 뜸을 들이다 말했다. 어제 낮에 약수터에를 다녀오는데요. 아이가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창가에 붙어 앉아 있던데. 여자는 다른 말을 더 하려다 참는 눈치였다. 아이에 대해 알고 나면 사람들은 하나같이 저런 표정을 지었다. 남편이 문 앞에 선 채 기다리고 있었다. 아랫집 말 맞다나 경찰이 연락할 때까지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어. 그랬다간 모든 일이 다 끝난 후일 거라고. 당신이 좀 움직여 볼 테야. 내가 나서고 싶지만 회사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 당신도 알 거야. 차를 두고 갈게. 아이에게 아침을 먹이고 나서 아이 방에 점심에 먹을 밥과 반찬, 간식으로 먹을 도나츠를 놓아두고 차에 올랐다. 경기도 차라고 했으니 분명 경기도 안에 있을 거였다. 이사를 위해 사두었던 지도를 다시 펼쳤다. 형광펜으로 경기도 부근을 칠했다. 서울특별시를 띠처럼 애우고 있는 곳이 모두 경기도였다. 우선 집 근처부터 찾아보는 수밖에 없었다. 무작정 차를 몰고 대로로 나갔다. 차를 몰고 가다가 눈에 띄는 보양식집에 차를 세우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서너 군데의 보양식집이 나란히 붙어 있었다. 문을 밀치고 들어서자 고기 노린내가 진동을 했다. 점심 식사 전이라 식당은 텅 비어 있었다. 탕과 수육이라고 적힌 차림표가 식당 곳곳에 붙어 있었다. 눈이 붉게 충혈된 여주인이 주방에서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왔다. 삼계탕을 시키고 식탁에 앉았다. 팔꿈치를 대고 앉은 나무 식탁은 고기 기름 때문인지 끈적끈적했다. 삼계탕을 가져온 여주인에게 이곳에 고기를 대는 트럭 가운데 혹시 경기 바로 시작되는 트럭이 있느냐고 물었다. 여주인은 꼬치꼬치 캐묻더니 10년째 한 집에서 고기를 받고 있는데 그곳은 직접 개를 키우는 곳이라고 말하고는 입을 닫았다. 삼계탕은 입에 맞지 않았다. 살점을 조금 뜯어먹다가 숟가락을 놓았다. 맞붙은 다른 가게에도 들어가 보았지만 맨 첫 집과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점심 식사 준비를 하느라 모두 바빴고 건성으로 대답할 뿐이었다. 돌아오는 동안 내내 머리가 아프고 참을미가 났다. 반찬과 아이의 배설물 냄새가 방 안 가득 고여 있었다. 아이는 그림을 그리다 말고 잠들었다. 아이가 먹다 남긴 밥알이 밥그릇 가장자리에 단단하게 말라붙어 있었다. 도대체 개는 어디에 가 있는 것일까? 아이를 깨워 인스턴트 음식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였다. 음식만 보면 하루 종일 맡았던 음식점의 고약한 냄새가 치밀어 올랐다. 음식의 소스가 아이 턱에 잔뜩 묻었지만 목욕탕으로 데려가 씻길 기운도 남아있지 않았다. 남편은 1시간가량 늦게 귀가했다. 전철을 2번이나 갈아타고 시외버스를 탔는데 교통사고가 났는지 차들이 잔뜩 밀렸다고 불평을 해대더니 일에 진척이 좀 있었느냐고 물었다. 나는 남편의 양복과 넥타이를 받아 걸면서 내일은 좀 더 먼 곳까지 가볼 작정이라고 얼버무렸다. 남편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 같았다. 차를 타고 올 땐 몰랐는데 걸어와 보니 골목이 예전의 골목 같지 않다고 했다. 마치 가로등이 모두 꺼진 어두운 길을 걷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했다. 낯선 사람이 들어서도 지저댈 개들이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개가 짖지 않는 고요한 밤이 계속되었다. 3일째 연천으로 차를 몰았다. 한탄강 유원지가 있어서인지 음식점이 많았고 꽤 많은 보양식집이 눈에 띄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경기 바로 시작되는 트럭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 하루 종일 차를 몰고 다녀서인지 눈이 피곤했다. 엑셀과 브레이크를 밟았던 오른쪽 종아리에 알이 베겼다.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의 방문을 밀쳤다.
아이의 방에는 불이 꺼져 있었다. 불을 켰지만 방에는 아이가 없었다. 봉투에서 쏟아진 새우깡이 발에 밟히면서 으스러졌다. 그리다만 그림과 크레파스가 새우깡과 범벅이 되어 지저분했다. 상을 덮은 보자기를 들춰보니 아침에 차려준 점심밥이 고스란히 그대로 남아있었다. 화장실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이는 없었다. 안방과 창고까지 다 뒤졌지만 헛수고였다. 마당에 나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불길한 생각 때문에 다리에 힘이 빠져 달아났다. 골목길을 달려 내려갔다. 골목길 끝은 차들이 질주하는 대로와 맞닿아 있었다. 목재며 철근을 가득 실은 대형 트럭들이 난폭 운전을 일삼았다. 누군가 내 손목을 낚아챘다. 남편이었다. 남편은 정거장에서 걸어오는 동안 아이를 못 보았다고 했다. 도대체 아이 하나 간수 못하고 뭐 하는 거야? 걷지도 못하는 애가 어딜 갔다는 거야? 잔뜩 어질러진 아이의 방을 내려다보던 남편이 겉옷을 벗어 내동댕이 쳤다. 뭘 했느냐고? 잘난 당신의 개를 찾으러 다녔어. 하루 종일. 나는 울면서 소리를 질러댔다. 집이 끝나는 언덕길은 곧바로 산과 연결되어 있었다. 남편은 플래시를 찾아들고 산으로 올라갔다. 나는 대로로 나가 읍까지 걸었다. 아이의 이름을 큰 소리로 외쳐댔지만 자동차 소음 때문에 내가 낸 소리가 내 귀에도 들리지 않았다. 가게로 들어가 아이의 인상착의를 설명했지만 아이를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읍을 지나고 대로로 접어들었다. 문득 고개를 들어보니 모텔들 앞에 와 있었다. 샛길로 접어들어 고려산장까지 올라갔다. 차 한 대가 간신히 오갈 수 있는 길에서부터 고려산장의 출입구까지 작은 돌멩이들이 깔려 있었다. 가로등 불빛에 돌멩이들이 반짝반짝 빛을 냈다. 소나무에는 작은 알 전구들이 다닥다닥 달라붙어 있어 순서대로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했다. 소나무 옆에 선 채 마당을 뚫린 창들을 훑어보았다. 8년 전 나는 남편과 이곳 301호에 묵었다. 301호에 손님이 있는지 커튼 사이로 오렌지색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때 남편은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 알아?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남편은 음치였다. 그 뒤 소절을 내가 이어 불렀다. 우리가 원했던 것은 마당이 있는 집이었다. 마당에서 크고 작은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원했다. 하지만 아이의 병 이후로 우린 더 이상 아이를 낳지 않았다. 고려산장 301호에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웃었을 때 우린 우리의 아이가 걷지 못할 수도 있다는 불길한 생각은 할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 노래 제목이 뭐지? 노래를 부르던 남편이 물었다. 제목이 혀 끝에서 맴돌았다. 저 푸른 초원 위에 아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그것도 아닌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에서 맴돌던 노래가 입 밖으로 새어나왔다. 떠듬떠듬 내뱉던 노랫말이 점점 커졌다. 트럭이 연신 내 옆을 치듯 지나갔다. 손님을 두세 밖에 싣지 않은 버스가 덜커덩 소리를 냈다. 나는 발악하듯 노래를 불러댔다. 아이는 마루 소파에 누워 있었다. 마당을 서성이면서 담배를 피우던 남편이 날 발견하고는 담배를 밟아 껐다. 아이는 산 중턱에 있는 옥수수밭에서 발견되었다고 했다. 아이의 온 몸이 흙투성이었다. 아이는 몸으로 기어 문 밖을 나갔고 그곳까지 내쳐 기어 올라간 듯 했다. 아이의 옷을 벗기고 욕조에 담갔다. 피곤했는지 아이는 욕조에 앉은 채로 꾸벅꾸벅 졸았다. 안도감과 함께 울컥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아이의 앙상하게 마른 두 다리를 닦을 때는 이를 다물어야 했다. 비누질을 한 수건으로 아이의 살갗이 벌개지도록 밀어댔다. 아이는 몸을 비비 꼬면서도 아프다는 소리를 하지 않았다. 두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해.
뭐하러 거기까진 기어 올라간 거야? 엄마 속 까맣게 타서 문드러지는 거 보려고? 아이의 무릎과 팔꿈치가 벌겋게 벗겨져 있었다. 돌에 부딪혔는지 몸 구석구석이 멍자국 투성이었다. 벌거벗은 아이를 안고 나오다 미끄러지면서 마루에 무릎을 찧었다. 내 손에서 비누처럼 빠져나간 아이가 저만큼 앞으로 나동그라졌다. 담배를 피우던 남편이 뛰어와 아이를 안아 방으로 옮겼다.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발라주었다. 아이는 울다가 잠이 들었다. 붕대를 동여매주고 안방으로 돌아오니 자정이 지나 있었다. 이불을 들추고 기어 들어갔다. 남편이 끙 소리를 내며 돌아 누웠다. 이러니 내가 집에 들어오고 싶겠어? 마당이 다 뭐고 개가 다 뭐야. 애시당초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고. 걱정하지 마. 날 호락호락하게 봤단 큰 코 다치지. 지구 끝까지 가서라도 찾아올 거야. 철물점에서 자물쇠를 하나 사왔다. 세 자리의 번호를 맞춰야 열리는 자물쇠였다. 문과 문틀에 자물쇠 거리를 달았다. 마루에 앉아있는 아이는 못이 튈 때마다 불안한 듯 몸을 떨어댔다. 못을 잡은 손에 힘을 주고 망치로 힘껏 못 대가리를 내리쳤다. 망치는 못 대가리 대신 엄지손가락을 찧었다. 손가락이 금세 퍼렇게 부풀어 올랐다. 손가락을 입으로 빨아대면서 뒤에 앉아있는 아이에게 말을 걸었다. 너에게 아주 값진 보석이 있다면 어떡할래? 숨겨 놓을 거야. 아무도 못 찾도록. 그래, 그렇지? 엄마는 금고 안에 넣어둘 거야. 아무도 열지 못하도록. 엄마만 열 수 있는 금고 안에.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마루에 있는 텔레비전과 전화를 자신의 방으로 옮기는 날 보면서 불안하게 눈을 굴리고만 있었다. 도화지에 엄마 아빠의 핸드폰 번호를 크게 적어 벽에 붙여두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여기다 전화를 해. 알았지? 걔를 찾을 동안만이야. 네가 그날 엄마 아빠만 깨웠어도 이런 일은 없었다. 네가 밖으로 나가 산에만 가지 않았어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고. 조금만 참아. 누렁이가 오면 다시 괜찮아질 거야. 아이를 번쩍 들어 방으로 옮기려고 하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발버둥을 쳤다. 아이의 발짓에 얻어맞은 코에서 피가 쏟아졌다. 놀란 아이가 울음을 멈췄다. 핏방울이 얼룩진 아이의 옷을 갈아입히고 점심과 간식, 배설물 통을 늘어놓았다. 문을 닫고 자물쇠 번호를 엉클어 놓는데 문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울먹이느라 아이의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없었다. 엄마, 그럼 내가 보석이야? 엄마 보석이야? 그럼 엄마 보석이지. 제일 비싼 보석이지. 운전석에 앉아 콘솔 박스를 열고 지도를 꺼내 펼쳤다. 연천과 포천, 이미 뒤진 곳은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었다. 의정부로 차를 몰았다. 규모가 적은 보양식 집이 두 곳 있었다. 한 곳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한 곳엔 고기를 삶는지 역한 냄새가 났다. 팔을 다듬고 있던 여주인이 주방 쪽을 향해 소리쳤다. 우리한테 고기를 대주는 김씨 말이여. 그 차가 경기 바로 시작되지 않어? 주방에 난 음식물 투입구로 얼굴을 내민 나이든 남자가 내 얼굴을 살폈다. 글쎄, 내가 아나. 이따 올 테니 좀 기다려 보시든가. 트럭을 기다리는 동안 10단이 넘는 깻잎을 다듬는 일을 거들었다. 우연히 팔을 다듬다가 주방 쪽으로 눈을 두었는데 김이 무럭무럭 피어오르는 커다란 돌솥에 주인 아저씨가 개다리 하나를 우겨넣고 있었다. 잠깐 바람 좀 쐴 겸 밖으로 나왔다. 아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는 아이가 기어와 받을 수 있는 곳에 두었다. 잠시 후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 나왔다. 점심은 먹었다고 했다. 뭘 먹고 싶으냐고 물었더니 아무것도 안 먹고 싶다고 했다. 아침에 울던 아이와는 영 딴판이었다. 무언가 재밌는 일을 하다 전화를 받은 것 같았다.
엄마, 빨리 전화 끊어요. 창문 아래 누나가 와 있거든요. 누나가 재밌는 얘기를 해줬어요. 어떤 누나? 라고 물으려는 순간에 전화가 끊겼다. 자동차 옆으로 트럭이 들어섰다. 차문이 열리면서 무릎까지 올라오는 고무장어가 땅을 딛고 섰다. 등산모자를 눌러 쓴 중년의 사내가 냉동차에서 꺼낸 고기가 든 상자를 어깨에 지고 가게 안으로 들어갔다. 여주인이 가게 문 밖으로 얼굴을 내밀고 눈짓을 보냈다. 허겁지겁 트럭을 살펴보았다. 경기 바로 시작되고는 있었지만 첫 숫자가 달랐다. 그리고 어느 곳에도 신속 정확이라는 흰 글씨는 없었다. 신문 배달 청년은 파란색 비닐 방수천이 쳐져 있었다고 했다. 짐칸을 냉동칸으로 특수 제작한 차였다. 개가 실종된 지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었다. 어쩌면 탕이나 수육으로 손님상에 올려졌을지도 모른다. 집으로 방향을 틀었다. 그때 순식간에 차 앞으로 끼어드는 트럭이 있었다. 트럭 때문에 시야가 막혔다. 트럭 짐칸은 방수용 푸른 비닐이 덮여 있었다. 트럭의 번호판을 보기 위해 목을 늘렸다. 경기 바에 신문 배달 청년이 기억하고 있던 두 자리 숫자와 동일했다. 짐칸 옆에 쓰인 글자까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차인지 아닌지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눈앞에 늘어선 차 때문에 옆 차선으로 끼어들 수 없었다. 그대로 뒤를 따라가 보는 수밖에 없었다. 트럭을 모는 운전사는 거칠게 운전을 했다. 급브레이크를 밟아 몇 번이나 트럭의 뒤를 들이받을 뻔했다. 트럭은 동두천 방면으로 방향을 틀었다. 트럭의 뒤를 따라 나도 동두천으로 들어섰다. 술집과 카페들이 즐비했고 외국인들이 눈에 띄었다. 트럭은 동두천 시내를 지나 한적한 소로로 빠졌다. 드문드문 음식점과 모텔이 나타났다. 트럭은 아카시아가 우거진 언덕길로 올라섰다. 몇 미터 사이를 두고 트럭이 간 길로 접어들었다. 트럭의 운전사인 듯한 젊은 사내가 숲에 대고 오줌을 누고 있다가 언덕에 올라서는 내 차를 힐끗 돌아다 보았다. 언덕 위는 널찍한 공터였다. 합판과 철골로 엉성하게 지은 가건물 몇 채가 들어서 있었다. 니스칠 냄새가 지독했다. 가구 공장인 듯 했다. 트럭 주위로 크게 원을 돌면서 다시 언덕길을 내려왔다. 트럭에는 신신가구라는 노란색 글씨가 크게 박혀 있었다. 백미러로 보니 사내 두 명이 트럭의 짐칸에 뛰어 올라가 파란색 방수용 비닐을 벗겨내고 있었다. 비닐이 벗겨지자 문짝이 떨어진 장롱이 드러났다. 자물쇠를 열고 들어가니 아이는 자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다 골아 떨어진 모양이었다. 그림 속에서 아이는 호숫가에 앉아 낚시를 하고 있었다. 아이는 그림 속에 늘 가만히 앉아있는 자신을 그려 넣었다. 붕어와 문어, 오징어, 갈치, 뱀장어들이 호수 가득 득식을 했다. 문어의 다리는 8개였고 오징어의 다리는 정확히 10개였다. 하지만 낚싯대를 잡고 있는 아이는 정작 2다리가 없었다. 그림 속의 아이는 늘 2다리가 없었다. 아이는 늘 삼각형의 몸체 위에 동그라미 같은 머리를 얹고 낙지처럼 긴 2팔만 그려 넣었다. 어느 날 남편이 아이의 그림을 슬쩍 보다가 아이에게 "이건 오징어니?" 라고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림 속의 아이는 챙이 달린 빨간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모자는 4살 때 생일에 내가 사준 모자였다. 아이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다른 페이지를 펼쳐보았다. 까만 도화지에 온통 크고 작은 온천 표시였다. 포장지 같았다. 아이의 창에서 보니 밤하늘 여기저기에 떠있는 온천 표시들이 보였다. 모텔의 군락에서 밤에 켜놓은 모텔 표시였다. 일요일이 되었지만 남편은 방에 누워만 있었다. 마당에 나갈 일이 없었다. 물이 말라붙은 개밥 그릇엔 지저분한 먼지가 잔뜩 끼었다. 신문 배달 청년이 신문 구독료를 받기 위해 방문했다.
20살쯤 되었을까 키가 큰 청년이었다.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있었다. 걔는 어떻게 되었어요? 안경 속에 과장되게 부각된 두 눈이 날 바라보았다. 구독료를 전해주면서 고개를 가로저었다. 경찰에서 2번 전화가 왔었어요.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짜증이 났죠. 아무튼 걔들을 찾았으면 좋겠어요. 예전엔 이 골목을 들어설 때마다 걔들이 한꺼번에 지저댔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너무 조용해요. 그러잖아도 어젠 비슷한 트럭을 발견하고 동두천까지 따라갔었어요. 청년이 알려준 번호랑 정말 똑같았어요. 제가 그때 좀 더 잘 봐두었어야 했어요. 전 좀 느리거든요. 좀 빨랐다면 번호를 다 볼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정말 똑같았어요. 저기 저 집 창문에 쳐진 커튼색이랑 똑같은 방수용 비닐도 덮여 있었고요. 청년이 가리키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아랫집 2층 창문이었다. 대학생이라는 그 집의 맏딸이 쓰는 방이었다. 그 창문에 커튼이 쳐져 있었다. 커튼은 붉은색이었다. 파란색 방수용 비닐천이라고 했었잖아요. 파란색 맞죠? 눈을 꿈뻑대다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았는지 청년의 얼굴이 금세 굳었다. 저건 파란색이 아니라 빨간색인데. 죄송합니다. 사실 전... 청년이 우물거렸다. 부분 생맹이거든요. 그러니까 빨간색과 파란색을 잘... 청년은 허겁지겁 밖에 세워둔 자전거를 몰고 언덕길을 내려갔다. 자전거 페달 위에 얹은 청년의 바싹 마른 긴 2다리가 가위처럼 움직였다. 파란색이 아닌 빨간색 방수용 비닐천을 한 트럭을 찾았어야 했다. 그런데 여태껏 파란 방수용 비닐천만을 찾아 헤맨 거였다. 경기 바로 시작되는 번호도 믿을 만한 것이 아니었다. 청년은 도수 높은 안경을 쓰고 있었다. 청년은 경기 바가 아니라 경기 마인 트럭을 본 것일 수도 있었다. 밥을 깨작대던 아이가 느닷없는 말을 꺼냈다. 엄마, 그 누나가요. 나랑 같이 놀러 가재요. 괜한 거짓말을 꾸며대서 관심을 끌어보려는 속셈이었다. 7살이면 슬슬 거짓말에 재미를 붙일 나이였다. 아니면 무료하고 적적해서 아이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인물일 수도 있었다. 내게도 그런 인물들이 있었다. 앤, 도로시, 앨리스. 오늘도 누나가 오니? 라고 물었더니 아이가 배시시 웃었다. 자물쇠를 채우는데 안에서 아이가 말을 걸어왔다. 엄마, 비밀번호가 몇 번이에요? 급한 마음에 네 생일이야 라고 대답해버렸다. 문은 밖에서 잠겨 있으니 안에서는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황급히 자동차 키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문 안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엄마, 안녕히 다녀오세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마음이 들떠 아이의 거짓말을 받아주었다. 그래, 누나랑 잘 놀고 있어. 경기 바나 마로 시작되는 트럭을 발견하거나 붉은 방수용 비닐천이 덮인 트럭을 발견하기 위해 눈을 부릅떴다. 고려선장을 2번이나 지나쳤다. 사람의 기억이란 것은 참으로 이상해서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그 노래가 저절로 떠올랐다. 트럭만 유심히 살피다가 몇 번이나 신호등 표시를 어겼다. 뒤에선 차가 급브레이크를 밟는 내게 비상등을 깜빡이면서 클락션을 눌러댔다. 경기 바로 시작되는 트럭을 보고 30분이 넘게 쫓아갔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면 그 트럭은 경기 가라는 엉뚱한 번호판을 달고 있었다. 점심도 먹지 않고 계속 도로로 질주했다. 파란색 방수 비닐이 가끔 눈에 띄었다. 붉은색 방수 비닐을 덮은 트럭은 한 대도 없었다. 트럭이 끼어들 때 짐칸을 보았는데
짐칸에는 분명히 신속 정확이라는 하얀 글씨가 박혀 있었다. 붉은색 방수 비닐은 보이지 않았지만 비가 내리지 않는 맑은 날이 계속되고 있었으니 어딘가에 접어두었을 것이다. 트럭의 뒷공무니를 계속 따라갔다. 트럭을 따라가다 보니 안녕히 가세요라고 쓰인 경기도의 끝을 알리는 안내판 아래를 지났다. 뒤따라가던 차의 번호가 경기마가 아닌 강원마라는 것을 깨달은 것은 강원도 홍천을 지날 때였다.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에서 세수를 했다. 누군가 내 엉덩이를 툭 치고 지나갔다. 음료수를 먹기 위해 자동 판매기 앞에 섰을 때야 주머니에 꽂아둔 지갑이 없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료가 바닥나면서 차가 서버린 곳은 원천과 대성리의 중간쯤이었다. 조퇴를 하고 그곳까지 찾아온 남편은 차에 기름을 넣고 운전을 하는 내내 입을 다물고 있었다. 의정부를 지날 때쯤에는 밤이 깊어 있었다. 집에 전화를 걸었지만 아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잠이 깊이 든 모양이었다. 고려산장 앞을 지났다. 대로로 향한 수많은 창문들이 벌집처럼 농밀한 불빛들로 꽉 차 있었다. 갑자기 머릿속에서 맴돌던 노래의 제목이 떠올랐다. 님과 함께 였다.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맞추고 문을 열었다. 어둑한 방 안에 고여있던 시큼한 냄새가 물씬 풍겨나왔다. 남편이 얼굴을 찌푸리면서 고개를 돌렸다. 어둠을 더듬어 아이를 찾았다. 앙상하고 짧은 두 다리가 만져졌다. 잠이 깼는지 아이가 두 팔을 내 목에 둘렀다. 아이의 입에서는 단내가 났다. 아이가 잠투정처럼 중얼거렸다. 오늘은 누나가 금방 갔어. 옆에 텃밭에서 하루 종일 사람들이 일을 했거든. 누나는 사람들이 싫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도난당한 개들을 모두 찾았다고 했다. 동네 사람들이 차를 나눠 타고 경찰이 알려준 곳으로 갔다. 의왕시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텅 빈 농장이었다. 트럭을 쫓으면서 언젠가 한번 지나친 길이었다. 닭을 사육했을 철창 안에 40마리가 넘는 개들이 갇혀 있었다. 농장 앞에 공터에 서 있는 트럭을 보았다. 트럭의 짐칸은 빨간색 방수용 비닐이 덮여 있었다. 번호판도 경기바가 아닌 경기마로 시작되고 있었다. 똑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하려던 개 도둑에게 이번엔 행운이 따라주지 않았다. 사내는 시 외곽의 전원주택들만 노렸다. 새벽 운동을 다녀오던 개주인 가운데 한 명에게 덜미가 잡혔다. 그는 생맹도 아니었고 도수 높은 안경을 끼고 있지도 않았다.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개 이름을 불러대면서 허둥지둥 철창으로 달려갔다. 한 달 동안의 고된 일이 끝나는 날이었다. 이상하게 다리에 힘이 빠졌다. 철창 앞에 다가가 조심스럽게 누렁아 라고 불러보았다. 누렁이는 그 사이 더욱 살이 붙어 있었다. 두 귀를 쫑긋 세우고 내게로 다가와 코를 킁킁댔다. 그러더니 번쩍 두 발을 치켜 세워 들었다. 철창 밖으로 내민 축축한 혀가 내 손바닥을 핥았다. 누렁이를 차에 싣고 돌아오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의 목소리가 대번 달라졌다. 누렁이의 안부를 묻는 질문이 쉬지 않고 쏟아졌다. 그래, 아무렇지도 않아. 똑같다고. 밥도 잘 먹인 것 같았어. 나는 조수석에 탄 누렁이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말했다. 개 도둑은 사료를 듬뿍 먹여 킬로그램을 늘리려는 욕심에 잡아온 개들을 막바로 도살하지 않았다. 다른 일당이 3명 더 있었다. 사육장 바로 앞에 느티나무 가지에 매달린 10개가 넘는 새끼줄을 본 사람들이 경악했다. 트럭 안에서 마취용 총도 발견되었다. 현장이 그대로 발각되었으므로 발뺌을 할 수도 없었다. 과욕이 화를 부른 거였다. 차문을 열어주자마자 누렁이는 쏜살같이 뛰어나가 마당을 공둥거렸다. 마당이 활기차졌다.
아랫집에서 개가 짖었다. 누렁이가 응답을 하듯이 짖어댔다. 자, 누가 왔나 봐봐. 잠가두었던 아이의 방문이 빼꼼히 열려 있었다. 허둥대다가 마룻바닥에 떨어진 자물쇠를 밟았다. 몸이 꺾이면서 그대로 바닥에 무릎을 찧었다. 자물쇠는 아이의 생일인 528에 맞춰져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송곳처럼 가슴 한복판을 찔렀다. 방문을 열어 젖혔지만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경찰이 다녀가고 남편은 불안한 듯 마루를 서성댔다. 남편에게 뛰어오를 준비를 하던 누렁이는 남편이 자신을 본 척하지 않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온 후부터 계속 유리창에 붙어 앉아 짖어댔다. 남편이 유리창을 향해 신문지를 던졌다. 누렁이가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다. 대체 애 간수 하나 못하고 뭐 한 거야? 남편이 껌을 씹듯 빈정대면서 날 내려다보았다. 어질러진 아이의 방 안에 주저앉아 있던 나는 남편의 얼굴을 향해 비명을 질렀다. 이렇게 되길 바라고 있었지? 당신 한 번이라도 그 애를 안아준 적 있어? 맞아. 당신은 이렇게 되는 걸 바라고 있었어. 개 도둑과는 달리 아이를 데려간 사람은 용의주도했다. 대낮이었지만 아무도 본 사람이 없었다. 아이들은 모두 유치원이나 학교에 가 있을 시간이었고 그 시간에 집에 있던 어른들은 모두 개를 찾으러 가 집을 비웠다. 그 시간에 동네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사람은 내 아이뿐이었다. 하루가 지났지만 아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은 유괴 사건으로 단정지었다. 남편은 결근계를 내고 전화기를 지키고 앉아 있었다. 아이의 몸값으로 얼마를 요구해 오든 간에 다 승낙할 작정이었다. 이깟집 팔아도 상관없었다. 나는 아이의 방에서 아이의 베개를 끌어안고 밤을 새웠다. 아이는 스케치북을 놓고 갔다. 스케치북에 아이의 이름이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천천히 스케치북을 넘겨보았다. 아릿하게 파라핀 냄새가 났다. 개가 없어지던 날 발견했던 트럭 그림이었다. 트럭에 짐칸을 덮고 있는 비닐 덮개는 빨강색이었다. 나는 한 번도 아이의 그림을 유심히 본 적이 없었다. 파란색 방수 비닐이라는 신문 배달 청년의 말만 철석같이 믿었다. 아이의 그림을 찬찬히 보았더라면 그 청년의 말을 의심해 보았을지도 모른다. 낚시터 그림과 우주선을 타고 별들 사이를 날아가는 아이의 그림. 그리고 온천 표시가 가득 찬 밤 풍경. 우리 부부는 고려산장 301호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자는 노래를 부르며 웃어댔었다. 나는 한 번도 아이가 그 밤에 왜 깨어 있었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아이는 새 집이 낯설었을 것이다. 밤이면 악몽에서 깨어나 잠을 이루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제 부모가 귀찮아 할까봐 무섭다는 말을 한 번도 꺼낸 적이 없었다. 몇 장을 넘기자 아이가 그린 엄마 얼굴이 나타났다. 눈썹이 길었고 빨간 루즈를 칠하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그 그림은 내가 아니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긴 머리에 진한 파마를 했다. 입과 왼쪽에 커다란 점이 있었다. 혹시 이 여자가 아이가 말하던 누나라는 사람이 아닐까? 아이의 말은 엄마를 제 곁에 붙잡아두려는 거짓말이 아니었다. 누나는 아이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인물도 아니었다. 스케치북을 들고 마루로 뛰쳐나갔다. 남편과 그 곁에 앉아 전화를 기다리면서 담배를 피우던 형사가 날 올려다보았다. 이 여자예요. 이 여자가 우리 아이를 데려갔어요. 형사는 그 페이지를 푹 찢어갔다. 그리고는 경찰서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아이가 그린 그림이 사건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는 없었다. 페이지가 찢겨나가고 다음 페이지의 그림이 나타났다. 높은 담장 안에서 아이는 곱슬머리의 누나와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음표를 그려 넣은 것으로 보아 함께 노래를 부르는 모양이었다. 두 사람 주위에 사람 얼굴보다 큰 꽃들이 만발해 있다. 그 뒤 푸른 초원 위에
하얀색 페인트를 칠한 집이 있다. 집은 언덕 꼭대기에 있어 사방이 시원하게 트여 있다. 아이가 있는 담장 안으로 들어가는 나무 쪽문은 안에서 굳게 잠겨 있다. 커다란 자물쇠가 걸려 있다. 도대체 아이는 어디로 간 것일까? 하지만 그림 속의 아이는 우리에게 문을 열 수 있는 자물쇠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은 것 같지 않았다. 삼각형 위에 얹힌 동그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이의 입이 턱에 걸려 있다. 그림 속에서 아이는 행복한 듯 활짝 웃고 있다.